자, 이 시간부터는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야. 이제 바이러스가 칠판에 적어져 있다시피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이라 표현을 하거든. 왜냐하면 생명체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생명생 특징 6가지를 전부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바이러스는 그 중에 일부만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이제 세균하고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거든. 대다수 사람들이 바이러스와 세균을 동일한 생명체로서 인정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지.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점을 일단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애들이 헷갈려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박테리아라는 개념과 세균이라는 개념을 또 헷갈려하더라는 얘기지. 박테리아와 세균은 서로 똑같은 말이에요. 됐지? 바이러스가 어떤 생물적 특징과 무생물적 특징이 있는지를 다루기 전에 바이러스를 발견했던 실험을 먼저 다루고 갈게요. 바이러스를 발견하고자 해서 발견한 게 아니라 우연치 않게 발견하게 된 실험이거든. 이 실험이 여기 나와 있듯이 1892년 이바노프 스키라는 생물학자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이 돼요. 그럼 1892년도면은 대략 19세기 후반이 되지.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발견을 했는지 한번 그 흐름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식물 중에서 담배라는 식물이 있어요. 담배라는 식물에서 일종의 이제 병이 발견이 되는데, 이 잎에서 이제 병이 걸렸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병의 모습이 마치 모자이크처럼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모자이크 병이라 그랬고, 담배라는 식물에서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모자이크 병이라 하냐면 담배 모자이크 병이라 그래요. 됐지? 그러면 이러한 담배 모자이크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였을까라고 이제 궁금을 했고, 그 원인을 이제 찾아내는 실험이었거든. 그럼 또 하나 좀 알고 가야 될 배경식이 19세기 후반이면 어떤 시대냐면 최초의 유럽을 중심으로 과학이 발달했던 시기가 16세기 이후거든. 그렇지? 그 다음에 16세기에 최초의 뭐가 개발이 되냐면 현미경이 개발이 되지. 즉 현미경이 발명이 되고 나서 17세기에 넘어와서 현미경이 개량이 되지. 그치?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가 보이더란 얘기지. 즉 뭐가 발견이 돼요? 그렇지, 미생물이 발견이 되고, 미생물들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미생물 중에서 뭐가 있으면 알게 되냐면 세균이 있으면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세균들이 바로 인간의 뭐와 많이 밀접된 관계가 있다는 거, 질병과 밀접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럼 19세기 후반이면 특히 뭐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던 시기냐면 세균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웬만한 질병들 있잖아, 원인을 찾기 힘든 웬만한 질병들은 다 뭐로 원인을 많이 잡았냐면 세균으로 많이 원인을 잡았어요. 그래서 담배 모자이크 병을 일으키는 원인도 아마도 뭐일 것이다라는 가설하에 세균일 것이다라는 가설하에 실험한 내용이에요. 정말로 세균에 의한 것인지, 만약에 세균에 의한 질병이라면 이 세균의 종류를 찾아내가지고 그 세균을 죽일 수 있는 약을 개발한다라면 이 담배 모자이크 병을 예방 또는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담배 모자이크 병의 원인이 정말 세균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바로 이 실험이었다. 이해됐죠? 담배 모자이크 병에 걸린 잎을 따다가 이 잎을 이런 식으로 갈아요. 이랬지? 갈면 이제 여기서 말 그대로 즙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이 즙에는 만약 이 병의 원인이 세균이었다면 이 즙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겠니? 그렇지, 세균이 포함되어 있겠지. 흐름을 잘 따라와봐. 그러면 이 즙을 이제 이 거름종이가 있는 깔때기에다가 이제 이 즙을 이렇게 해서 즙 속에 있는 물질을 여과가 시킬 거예요. 참고로 이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름종이를 특별히 이걸 무슨 여과기라 표현하냐면 세균 여과기라 표현을 해요. 말 그대로 세균을 걸러준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 즙이, 즉 세균이 포함된 즙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고 걸러내서 여기서 여과된 액체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액체를 우리가 여과액이라 표현하게 되는 거고, 그럼 세균 여과기는 세균을 걸러주기 때문에 이 여과액에는 이제 뭐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을 거란 얘기지. 그렇지, 세균이 포함되지 않는 여과액이 될 거란 얘기지. 그리고 이 여과액을 건강한 담배 잎에다가 이 여과액을 그대로 주입을 시켜요. 그럼 만약에 이 담배 모자이크 병을 일으켰던 원인이 세균이었다면 이놈은 병에 걸리면 안 되잖아. 왜? 이 여과액은 이미 세균을 제거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 주입을 시켰는데 여기서 또 뭐가 생기더란 얘기야. 담배 모자이크 병도 생기더란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바노프 스키가 실험이 잘못된 게 아닐까 그랬고, 그래서 이 실험을 여러 번 반복을 하거든. 근데 계속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일단 담배 모자이크 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뭐는 아니란 얘기야. 그렇지, 세균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럼 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세균이 아니라면 세균보다 더 작은 어떤 생명체가 있을 것이고, 그 생명체에 의해서 질병이 일어난 게 아닐까라는 또 다른 의구심을 갖게 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 담배 모자이크 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세균은 아니고 세균보다 더 작은 어떤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린 거야.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실험을 대략 2년 후에 또 다른 생물학자가 실험을 하게 됨으로써 또 다른 똑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그 실체를 육안으로는 볼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세균보다 작은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가정을 했고, 그 세균보다 작은 그 생명체 이름을 뭐라 이름 붙였냐면 바이러스다 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렇지? 그러면 세균보다 더 작은 개체가 있음을 확인했고, 그럼 바이러스에 대한 뭐가 시작됐겠어요? 그렇지, 연구가 시작이 됐겠지. 그래서 20세기가 넘어서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도 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그럼 시대적으로 따지면 대략 1930년에서 1940년대 이미 바이러스에 대한 실체들을 화학적으로 분석해내고 바이러스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개체 수를 늘려가는지 그 과정들을 전부 다 밝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은 이미 이 시대 때 이미 밝혀졌던 내용을 배우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미 화학적으로는 다 확인이 된 거지만 아직까지는 육안으로 바이러스의 실체를 볼 수는 없었지. 왜냐하면 이때 눈에 보이지 않는 개체를 보려면 우리가 현미경을 봐야 되는데, 이때 당시까지 현미경 자체는 바이러스 수준까지 볼 수 있을 만큼의 좋은 현미경들이 없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1960년대요. 1960년대 현미경 중에서 우리가 현재 고등학교 실험실에 있는 현미경이 주로 광학 현미경이잖아. 근데 광학 현미경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난 무슨 현미경 개발되면서 전자 현미경 개발 또는 발명이 되면서 이때 드디어 바이러스의 실체를 우리 인간이 육안으로 관찰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지? 근데 관찰하기 이전부터 이미 바이러스에 대한 웬만한 연구 결과들은 이미 다 나왔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럼 그동안 밝혀졌던 바이러스의 특성을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다룰게요. 바이러스를 이제 무슨 쪽으로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하냐면, 화학적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화학 물질, 즉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물질의 종류가 뭐인지를 이제 먼저 분석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바이러스를 분석을 하니까 크게 두 가지 물질로 구성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일단 단백질이 검출이 되더란 얘기지. 단백질은 대표적인 유기물이고, 유기물은 생명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의 종류 중 하나잖아. 그렇지? 유기물이 발견되고, 그렇지? 그다음 또 하나가 기가 막힌 게, 여기 또 뭐가 발견되냐면 핵산이 발견돼요. 핵산의 종류가 두 종류잖아. 뭐하고? DNA하고 그 다음에 RNA, 즉 DNA를 가진 바이러스나 또는 RNA를 갖는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더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혹시 또 다른 화학 물질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바이러스의 모든 바이러스의 특징들이 오로지 단백질하고 뭐로만 구성되더라는 얘기지. 핵산으로만 구성되더라는 얘기지. 그리고 또 하나 잡아야 될 게, 아무리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뭐는 발견되지 않냐면 인지질은 절대 검출이 되지 않더라는 얘기지. 이게 핵심이야. 인지질이 검출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강조를 했듯이 인지질은 세포막이나 그 다음에 뭐를 구성하는 핵막을 구성하는 성분이거든. 그럼 세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슨 막이 형성돼야 돼요? 세포막이 형성돼야 되는데, 바이러스는 인지질 자체가 없다는 얘기는 이런 막 구조를 형성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 특히 무슨 막을 형성하지 않는 구조구나, 세포막을 형성하지 않는 구조구나. 그래서 바이러스는 이것 때문에 뭐의 구조가 아님을 알게 되냐면, 아, 세포의 구조는 아니구나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뭘로 구성돼야 되는데, 세포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바이러스는 뭘 아니라는 얘기야? 세포의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생명현상의 특징 첫 번째를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완벽한 생명체로 보기에는 어렵더라는 얘기지. 자, 그런데 특이한 거는 뭐 단백질을 갖는 것도 특이하지만 특히 뭐를 갖는다라는 점? 그렇지, 핵산을 갖는다라는 점이 굉장히 특이한 거였지. 핵산 자체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무슨 정보를, 그렇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이고,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인 핵산은 생명체만이 갖고 있는 굉장히 고유한 물질 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놈을 누가 갖고 있어요? 그렇지, 바이러스 갖고 있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징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지? 그래서 무생물적 특징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무생물적 특징은 첫 번째 뭐의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요? 그렇지? 세포의 구조가 아니라는 점. 그럼 세포의 구조가 아니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강조하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단백질과 핵산의 결정체다라고 표현을 해요. 단백질과 핵산의 결정체다 표현을 해. 이 문장 자체는 뭐의 구조가 아님을, 그렇지, 세포의 구조가 아님을 강조하는 말이야. 됐지? 혹시나 말이 이렇게 따로 나올 수가 있어요. 핵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이 단독으로 나올 수 있어요. 핵산을 보유하고 있다 라는 말이 단독으로 나오면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는 뜻이고, 그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는 뜻을 강조했다는 얘기는 이 부분은 바이러스의 무슨 특징으로 잡아야 되냐면 생물적 특징으로 잡아야 돼.
오케이? 됐지? 그만 잘 이해해두고, 되니? 자, 그러면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핵산은 분명히 유전 정보의 역할을 할 것이고, 그렇지? 그럼 단백질의 역할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냐, 그렇지? 이제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화학적으로 분석해내면서 모든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구조를 밝혀내게 되는데, 바이러스 자체는 겉껍질이 있어요. 이 겉껍질의 종류가 모든 바이러스가 전부 다 뭘로 구성되어 있더란 얘기지? 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있더란 얘기지. 그치? 그 다음 그 안에 바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핵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모든 바이러스의 공통된 구조예요. 대체 공통된 구조. 근데 일부 바이러스는 핵산의 종류 중에서 DNA만 갖는 놈이 있고, 또는 뭐만 갖는 놈이 있냐면 RNA만 갖는 놈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때 겉껍질의 단백질 역할이거든. 이때 겉껍질인 단백질의 역할은 오로지 이 역할만 해요. 뭐를 보호하는 거? 그렇지. 핵산 보호하는 역할만 해요. 말 그대로 껍질로서의 역할만 담당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치? 우리가 앞에서 다뤘다시피 단백질의 기능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잖아.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단백질의 기능 중 하나가 뭐 세포막을 구성한다거나, 또는 효소로서의 작용을 한다거나, 그 다음 호르몬으로서 작용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었잖아. 그런데 애 같은 경우는 오로지 겉껍질이 핵산을 보호하는 역할만 한다는 점. 됐니? 자, 그 다음 앞에서도 이미 배경 지식으로 깔아줬듯이 단백질은 단백질 나름대로의 무슨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그랬지? 입체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바이러스의 종류별로 나름대로 뭐가 다양하겠어? 그렇지. 입체 구조가 다양하겠지. 입체 구조가 아무리 다양해도 바이러스의 공통된 구조는 항상 겉껍질은 단백질, 내부에는 핵산, DNA나 뭐만 들어있다? RNA만 들어가 있다. 됐지? 이 정도를 우리가 잡아주고 가야 돼. 됐지? 자, 그 다음 앞에서 또 배웠다시피, 또 언급했다시피 DNA나 RNA는 바로 무슨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요?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잖아. 그럼 이때 유전 정보의 정확한 역할을 앞에서도 배경 지식으로 한번 깔고 간 적이 있었지. 유전 정보의 역할은 실제 뭘 만드는 정보라고 그랬지? 그렇지. 단백질을 합성하는 정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되니? 그럼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단백질은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 걸까?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정보는 바로 자신을 뭘 만들 수 있는 겉껍질을 만드는 정보예요. 오케이? 됐지? 자, 그 다음 아까도 또 강조했던 부분이지만 바이러스가 갖는 단백질은 효소나 호르몬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지. 특히 이 놈은 절대 뭐의 기능이 아니냐면 효소의 기능이 절대 아니에요. 알았어? 다시 한번 이놈은 뭐만 보호하면 핵산만 보호하는 역할만 한다는 거. 됐지? 그래서 바이러스의 두 번째 무생물적 특징이 바로 자체 뭘 갖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야. 효소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야. 그럼 자체 효소가 없다는 얘기는, 즉 효소가 없다는 얘기는 화학 반응에 필요한 촉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애 자체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무슨 대사가 불가능하다 표현하냐면 물질 대사가 불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스스로. 오케이? 됐지? 일단 정리하고.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이러스는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발견됐던 대표적인 구조를 우리가 좀 익혀놔야 돼요. 시험의 기출문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림이야. 알았지? 이렇게 생긴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림으로 그릴 때 이걸 똑같이 그리려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이랬지?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각이 많이 져, 각이. 이렇게 각이 좀 많이 져 있어요. 이해되니? 그지? 어떤 구조를 갖는 바이러스더라도 바이러스의 겉껍질은 전부 다 뭐란 얘기야? 단백질이란 얘기야. 이해되니? 그럼 그림에서 봤듯이 단백질 입체 구조가 뭐하단 말이지? 다양하단 말이지. 그래서 그 다음 그 안에 항상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항상 이와 같은 식으로 핵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DNA만 갖는 바이러스가 있거나, 또는 뭐만 갖는 RNA만 갖는 바이러스, 이와 같은 식으로 역시 DNA만 갖는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지. 대표적인 구조 익혀놓고. 알았지? 자, 그 중에서 이 바이러스 있지, 이 바이러스는 이름까지 완벽하게 외워줘야 돼요. 이름까지. 이 바이러스 이름을 뭐라 표현하냐면 박테리오파지라고 그래요. 박테리아가 아니야. 박테리아는 세균이지. 박테리오파지예요. 됐지? 이걸 굉장히 내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1960년대 전자현미경이 발명이 됐고, 이때 최초로 육안으로 관찰한 바이러스가 바로
이 바이러스거든.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워낙 유명해서 이름까지 같이 외워두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럼 바이러스는 그럼 어떤 생물적 특징을 갖고 있느냐, 됐지? 이걸 이제 정리를 할 텐데,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징을 그냥 외우는 것보다 바이러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개체 수를 늘려가는지 이 흐름을 알고 있으면 이 과정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이 흐름 먼저 잡아야 돼요. 자, 어떤 세포로 구성된 어떤 생명체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할게요. 자, 이 세포는 단세포 생명체 중에 세균이다 한번 가정을 해볼 거고, 세균 중에서 가장 많이 실험 재료를 쓰는 게 대장균이거든. 이해됐죠? 실제 바이러스가 어떤 식으로 개체 수를 늘려가는지 이제 실제 실험 대상으로 가장 많이 썼던 게 대장균이에요.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대장균은 완벽한 세포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막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세포막으로 형성되어 있지? 세포막으로. 됐지? 자, 그다음에 바이러스에 이따 가정을 할게요. 자, 바이러스는 항상 얘기하지만 겉껍질보다 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있고, 단백질은 오로지 자신의 핵산을 보호하는 역할만 한다고 그랬지. 그치? 그럼 예를 들면 핵산 중에서 뭘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라고 볼 거냐면 DNA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다라고 볼게요. 이해됐지? 그러면 이놈이 자신의 개체 수를 늘리려면 자신의 단백질도 만들어야 되고 자신의 유전 정보가 담긴 DNA도 또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런데 이거 단백질이나 자신의 핵산을 만들려면 즉 무슨 대사가 가능해야 돼? 물질 대사가 가능해야 되는데 얘는 자체 뭐가 없단 말이야? 효소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단백질과 핵산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해됐지? 그래서 물질 대사의 핵심인 촉매인 누굴 찾아서 효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 효소들을 바로 다 누가 갖고 있다는 얘기야. 완벽한 세포로 구성된 생명체들은 전부 다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바이러스는 첫 번째로 누구 찾아서 효소를 가진 생명체를 찾아서 돌아다니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럼 효소가 바로 세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놈들이 어디 안으로 들어와요?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나름대로 그 효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포 안으로 들어올 때 이놈들이 이동을 해서 여기는 무슨 막에 찰싹 달라붙냐면 세포막에 찰싹 달라붙어요. 그렇지? 그럼 세포막에 달라붙으면 이놈들이 통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뭐만 쏙 집어넣어버리냐면 핵산만 쏙 집어넣어버려요. 예를 들면 아까 핵산의 종류가 뭐라 표현했어요? 그렇지. DNA다라고 표현을 했잖아. 그럼 DNA가 들어가자마자 이 DNA와 똑같은 DNA 가닥을 그대로 뭐하기 시작을 하냐면 복제시키기 시작을 해. 됐지? 그럼 봐. 현재 이 DNA는 바이러스 거지? 이 대장균 것이 아니에요. 알았지? 헷갈리지 말고. 그 다음에 이 복제 과정은 앞에 물질대사 편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합성이 아프네? 그렇지. 합성이라고 그랬어요. 됐지? DNA를 복제하는 과정은 합성이고, 그럼 DNA를 합성하려면 원본 가닥은 그대로 있고 새로운 가닥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핵산, 즉 DNA를 만들 기본 재료가 필요하겠지. 앞에서도 다뤘다시피 핵산의 기본 재료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자신과 똑같은 DNA를 만들려면 DNA를 만들 재료인 역시 뭐도 필요했다는 얘기야? 뉴클레오타이드도 필요했다는 얘기인데 바이러스 자체적으로는 그 재료를 갖고 있지 않단 말이지. 근데 그 재료를 누가 많이 갖고 있어요? 완벽한 생명체들이 전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균인 대장균이 가지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를 가지고 바이러스의 자신의 DNA와 똑같은 DNA를 그대로 연결시키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근데 이 과정 자체가 물질대사고 이러한 화학 반응 쉽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반드시 촉매인 누가 사용돼야 돼? 그렇지. 효소가 반드시 도움을 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 효소코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효소가 아니라 누구의 효소예요? 대장균의 효소예요. 이해되니? 그럼 바이러스는 자신의 핵산을 복제하기 위해서 완벽한 생명체 안으로 들어온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효소를 찾아서 거기다가 이 DNA와 똑같은 재료도 찾아 들어온 거지. 뉴클레오타이드를 찾아서. 오케이?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DNA를 어마어마하게 이 안에서 뭐 하기 시작을 해요? 복제하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 이 DNA에는 분명히 유전 정보가 있고 이 유전 정보는 정확히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인데 그 단백질 중에서도 자신은 뭐 겉껍질을 만드는 정보라고 그랬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정보예요. 여기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겉껍질인 뭘 만들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렇지? 그럼 단백질을 만들려면 역시 단백질을 만들 기본 재료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 기본 재료가 뭐야? 즉 단백질의 기본 단위.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바로 뭐가 필요해요? 아미노산이 필요해.
그래서 그러면 바이러스는 자신의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재료인 아미노산은 지금 갖고 있지 않는 상태고, 이 아미노산 역시 누가 완벽한 생명체인 대장균이 갖고 있는 것이고, 오케이? 그래서 대장균이 갖는 아미노산을 바탕으로 자신의 겉껍질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 과정 역시 합성이 합분해. 그렇지? 합성이 되는 거지. 그럼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과정 자체도 역시 물질 대사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역시 촉매에 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효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바이러스가 생명체 안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효소와 그 다음에 그 효소를 바탕으로 물질 대사가 일어나서 DNA 핵산이나 또는 자신의 겉껍질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찾아 들어온 거지, 쉽게 얘기하면.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겉껍질이 단백질들을 엄청나게 합성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렇지? 그래서 이 생명체 안에 들어왔을 때 이와 같은 과정이 바이러스의 무슨 특징으로 해석을 하냐면 생물적 특징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렇지? 그 다음 또 하나,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바이러스는 지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지 않고 그 스스로 필요한 물질들을 자신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이러한 대장균이라는 완벽한 생명체한테 찾아왔잖아. 그래서 바이러스는 이 생명체한테 뭐 한다 표현하냐면 기생한다 표현해. 오케이? 그래서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징은 말 그대로 뭐 할 때 일어나요? 기생할 때 나타난다는 얘기지. 되니? 근데 앞에다 뭘 붙였어요? 활물이라는 말을 붙였거든. 활물의 뜻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얘기야. 완벽히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서만 이런 활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죽어있는 생명체들 같은 경우는 이미 효소들이 다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료가 있더라도 효소의 기능 상실로 인해서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완벽하게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서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고. 오케이? 그러면 이 대장균 입장에서는 바이러스한테 기생을 당하는 거잖아. 그럼 기생을 당하는 이러한 생명체를 뭐라 표현하냐면 숙주라 표현해. 이해됐지?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숙주세포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오케이? 기생을 당하는 거야. 이해됐지? 이렇게. 자, 그러면 바이러스가 이 안에 들어오면 누구의 효소를 이용해서? 숙주의 효소와 숙주가 가지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그 다음 아미노산이라는 재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유전 정보가 담긴 DNA를 그대로 복제시키고 그 유전 정보를 통해서 자신의 겉껍질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즉 무슨 대사가 가능해진다? 물질 대사가 가능해진다. 이게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럼 물질 대사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숙주가 가진 일단 핵심 포인트 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질 대사가 가능해진다 그래요. 그러면 생명현상 특징, 이제 드디어 몇 번째를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두 번째를 만족하게 돼요. 물질 대사가 가능해진다. 오케이? 그렇지? 그다음 앞에서도 다뤘다시피 바이러스한테 핵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이 단독으로 나오면 그건 역시 무슨적 특징으로 빼라 그랬니? 생물적 특징으로 빼라 그랬지. 생물적 특징 하나가 바로 핵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방금 얘기했듯이 숙주의 효소를 이용하게 되면 물질 대사가 가능하다는 점이지. 그렇지? 그럼 물질 대사를 통해서 그럼 도대체 뭘 만드냐 이거지. 방금 이 그림에서 나있듯이 자신의 핵산을 그대로 복제시키지. 그다음 그 핵산을 바탕으로 해서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핵산이 복제가 됐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합성이 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가지고 있는 핵산을 만들어낸 단백질 안에다 뭐 하기 시작을 하냐면 얘는 집어넣기 시작을 해요. 이놈들이 이런 식으로 각각 집어넣기 시작을 한다고. 오케이? 그럼 봐. 그럼 최초의 이 바이러스 개체하고 똑같은 개체를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지. 이놈이 바로 또 다른 생명현상 특징. 뭐? 자신과 유전 정보를 똑같이 가진 개체를 만들어냈단 말이야. 즉 뭐가 생식과 유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버리면 어떤 생명적 특징이 생식과 유전이라는 생명적 특징이 만족을 하게 된다고. 그렇지? 생식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동일한 종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우리가 생식이라고 그랬고 그 생식 과정에서는 반드시 무슨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유전생이 일어나야 되잖아. 즉 바이러스도 자신과 똑같은 개체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갖는 유전 정보를 다음 세대로 뭐하고 있단 말이죠? 넘겨주고 있단 말이지. 오케이?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에요. 그럼 바이러스가 생물적 특징으로 분명히 생식과 유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의 생명체들의 생식과 유전은 반드시 세포 분열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잖아. 무성생식하는 생명체는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유성생식하는 생명체들은 감수 분열을 통한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생식세포들의 수정 과정을 통해서 개체를 만든단 말이야. 그런데 이 바이러스의 생식과 유전은 무슨 분열이 아니냐면 세포 분열을 이용한 생식이 아니에요.
아, 분열이란 뜻은 기존의 개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게 분열이잖아. 근데 바이러스는 기존의 개체가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핵산 따로 만들고 단백질 따로 만들어 가지고 따로따로 물질 만든 다음에 이걸 합쳐주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분열이라는 말보다는 바이러스의 생식과 유전은 오히려 이 개념이 더 어울려요. 조립시키는 거지. 물질을 따로따로 만들어 가지고 합친다고. 그래서 핵심 포인트, 생식과 유전을 하는데 무슨 분열이 아니라는 점? 세포 분열을 통한 생식과 유전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됐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생물적 특징이 있는데 생명현상 특징 중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봐. 돌연변이는 뭐의 변화라고 그랬지? 그렇지. 유전 정보의 변화라고 그랬어요. 이해되니? 그럼 유전 정보의 변화인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개체의 뭐가 변해? 형질이 변하잖아. 그럼 그 변화된 형질이 주어진 환경에 적합하면 우리가 그거를 적응과 진화의 사료를 뺐고 적응과 진화 중에서 특히 진화의 사료를 뺐단 말이야. 즉 바이러스는 이 현상을 이용해서 뭐가 가능해져요? 적응과 진화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야. 특히 뭐 진화가 가능해진다라는 점. 그렇지. 그래서 어떤 현상이 대표적인 사례냐면 항바이러스제의 저항성을 갖는 바이러스가 나왔다. 그러면 이 과정 자체가 대표적인 돌연변이로 인한 진화의 사례로 보면 돼요. 그럼 이 원리만 잠깐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바이러스가 핵산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일부 DNA의 유전 정보가 이렇게 변했어요. 됐지? 유전 정보가 변했고, 그럼 유전 정보가 변화가 일어난 DNA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뭘 만들어요? 단백질을 만든다 가정을 할게.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전 정보는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라고 그랬고, 그러면 이 유전 정보가 변하게 되면 단백질의 종류가 다른 게 만들어지지. 그럼 단백질은 나름대로 무슨 구조가 있는데, 입체 구조가 있는데, 단백질의 종류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단백질의 무슨 구조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입체 구조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 바이러스는 육각형의 바이러스인데 여기에는 유전 정보의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바이러스의 입체 구조가 구형이 만들어졌다 가정을 할게요. 오케이? 그렇지? 그럼 구형이 만들어진 이 바이러스가 이 DNA를 갖고 이제 가진, 즉 돌연변이가 일어난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 거고, 바이러스가 이런 식으로 숙주세포 내에서 개체수를 늘리게 되면 이제 효소 충분히 이용을 했고 재료도 충분히 이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숙주는 필요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 숙주를 뭐 하게 돼요? 뚫고 빠져나오게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입체 구조를 몇 가지를 가진, 두 가지를 가진 바이러스가 이렇게 동시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지? 이거는 원래 유전 정보를 가진 DNA를 갖는 놈이고, 이놈은 뭐가? 돌연변이가 일어난 유전 정보를 가진 바이러스. 오케이? 됐지? 그리고 인간이 이런 바이러스의 개체수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개발한 약이 바로 뭐냐면 항바이러스제예요. 지난번 적응과 진화 파트에서 항생제 원리 설명을 했지. 항바이러스제라는 약품의 입자들도 나름대로 입체 구조가 있는데 이놈의 입체 구조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해됐지? 그럼 이 항바이러스제를 바이러스 주변에 뿌리잖아. 그러면 이놈하고 이놈이 서로 뭐 할 것 같아요? 결합할 것 같지. 그러면 이놈들이 이렇게 찰싹하고 결합해버려요. 이렇게 찰싹 결합해버려요. 그러면 이 항바이러스제에 결합된 바이러스는 이제 새로운 숙주를 찾아가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럼 새로운 숙주를 찾아 돌아가는데 이놈은 더 이상 숙주세포 내에서 세포막이 결합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이해됐지? 그래서 항바이러스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 자체가 숙주로 이용할 세포한테 결합하는 걸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거거든. 근데 이미 입체 구조가 변화돼서 온 이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항바이러스제가 여기서는 결합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럼 이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이놈한테서는 저항을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놈 입장에서는 A한테 무슨 성을 갖는다라고 표현하냐면 저항성을 갖는다 또는 내성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놈은 또 다른 숙주를 찾아가지고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뭐가 가능해요? 기생을 통해서 자신의 개체를 늘릴 수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됐지? 이 사례가 바로 대표적인 바이러스의 돌연변이에 의한 적응과 진화의 사례를 보면 돼요. 특히 뭐의 사례? 진화의 사례를 보면 된다고. 오케이? 됐니? 이게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징이다. 오케이? 됐지? 자, 그럼 여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생명현상 특징 6가지 중에서 바이러스는 어떤 걸 만족하고 어떤 걸 만족하지 않는지 최종 정리를 할게요. 일단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라는 점이죠. 이해됐지? 그 다음 바이러스는 물질 내에서는 가능하지. 단 뭐 했을 때만? 기생했을 때만 물질에서 가능해요. 기생하지 않았을 때는 물질 내에서 불가능하고.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뭐가 또 가능하니? 생식과 유전이 가능하지. 그럼 생식과 유전 자체도 뭐 했을 때? 기생했을 때 가능한 거고, 기생하지 않으면 생식과 유전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됐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 적응과 진화. 오케이? 됐지? 그러면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징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크게 몇 가지? 세 가지를 만족한다는 얘기지. 물질 대사, 생식과 유전, 그 다음 뭐? 적응과 진화. 이해됐냐? 그럼 바이러스의 무생물적 특징은 방금 얘기했듯이 세포로 구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극과 반응, 항상성 이런 것도 나오지 않고, 그다음 발생과 생장 이런 걸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 오케이? 그래서 바이러스는 이와 같은 식으로 세 가지 생명적 특징을 만족하지만 나머지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생물과 무생물의 무슨 형이다? 중간형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그럼 바이러스는 최초의 생명체로 볼 수 있느냐지. 지금으로부터 대략 약 45억 년 전으로 추정을 하지. 지구가 형성된 시점을. 그리고 이때 대략 39억 년 전에 최초의 뭐가 등장을 했다. 생명체가 이제 등장했다라고 보는 건데, 그럼 최초의 지구에서는 처음에는 생명체가 없었잖아. 무생물이 존재했던 상황이고, 이 무생물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최초의 뭐가 등장을 한 거야? 생명체가 등장을 한 거거든. 그럼 최초의 생명체가 되려면 당연히 무슨 세포의 구조를 가지면서 아까 얘기했던 6가지 생명성 특징 전부 다 만족하는 놈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이러스는 생물체와 무생물체 중간형이기 때문에 아마도 무생물로부터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논리화를 시켰는데 실제 바이러스가 자신의 개체수를 늘리려면, 됐지? 또는 물질 대사가 가능하려면 완벽한 누가 필요해? 최초의 생명체, 즉 완벽한 생명체가 먼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최초의 생명체가 나오기 전에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최초의 완벽한 효소를 가진, 효소로 물질 대사가 가능한 세포로 이루어진 생명체가 등장한 다음에 그때 뭐가 등장했을 것이다? 바이러스가 등장했을 것이다 라고 현재 논리적으로 인정받는 가장 핵심적인 설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최초의 생명체로 현재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이해됐지? 숙주로 삼아야 될 완벽한 생명체가 있어야지만 바이러스의 개체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치? 이런 논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되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를 분류를 해볼게요. 바이러스를 분류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나눈다는 얘기지. 나눌 때는 반드시 뭘 가지고? 기준을 갖고 나눠야 돼. 어떤 기준을 쓰냐면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써서 이제 분류를 할 건데, 자, 첫 번째가 어떤 핵산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 기준은 어떤 숙주를 이용하느냐. 오케이? 그치? 자, 핵산의 종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이러스는 DNA만 갖거나 또는 뭐만 갖는다 그랬지? 그렇지. RNA만 갖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DNA만 갖는 바이러스를 DNA 바이러스, RNA만 갖는 바이러스 우리가 RNA 바이러스라고 그러고, 그러면 또 다른 기준인 숙주의 종류를 가지고 분류시키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시켜요. 세균성 바이러스, 동물성 바이러스, 식물성 바이러스. 이때 이제 개념에 대해서 헷갈리지 말 점은 세균성 바이러스면 바이러스가 세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동물성 바이러스면 바이러스가 동물성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지. 근데 이 성은 그 성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균성 바이러스는 어떤 얘기냐면 바이러스가 숙주로 삼는 대상이 세균만 삼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동물이 아니라 세균만 숙주 대상으로 삼는 바이러스를 세균성 바이러스. 그럼 동물성 바이러스는 뭐겠어? 그렇지. 특정 동물 세포에만 기생하는 바이러스라는 얘기고, 식물성 바이러스는 특정 식물 세포에만 기생하는 바이러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식물성 바이러스의 사례만 잠깐 보면, 아까 바이러스의 발견 실험 기억나지? 담배 모자이크 병을 일으켰던, 그게 이제 대표적인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데, 담배라는 식물에만 기생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담배 모자이크 병을 일으키니까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그럼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우리 체내에 들어오더라도 우리 체내에서는 기생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얘는 식물 세포한테만 기생하기 때문에. 이해되니? 그지? 그 다음에 세균성 바이러스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볼게요. 박테리오파지는 반드시 꼭 외우더라고 그랬어. 이해됐지? 박테리오파지가 대표적인 세균성 바이러스예요. 오케이? 세균액만 기생을 해요. 이쪽에서 세균의 가장 큰 천적을 바로 바이러스로 봐요. 그렇지? 바이러스가 특정 세균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세균의 재료를 다 이용을 하고 그 세균을 뚫고 나오기 때문에 그 세균을 죽여버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박테리아, 즉 세균을 죽이는 바이러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박테리오파지다 그러거든요. 파지가 이제 죽이다는 뜻이거든. 좀 개념 외워두고. 동물성 바이러스 예를 볼게요. 3단원에서 다루게 될 내용인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꼭 외우나? HIV. 그렇지?
이게 이제 에이즈라는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HIV가 대표적인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내 몸에 있는 세포한테서만 기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감기 바이러스가 있거든. 됐지? 감기 바이러스도 대표적인 동물성 바이러스 중 하나예요. 오케이? 됐지? 그다음 또 하나, 감기 바이러스도 이제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기생할 수 있는 숙주가 다 정해져 있거든. 자, 예를 들면 바이러스 중에서 조류, 그 다음에 인간에게 기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또 다 정해져 있어요. 조류면은 우리가 새란 얘기거든, 새. 됐지? 보통 감기 바이러스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그러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래서 감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그러는데, 특히 조류한테 기생하는 바이러스를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그래. 오케이? 근데 이 조류한테만 기생하는 바이러스가 2000년대 초반에 누구에게 기생하게끔 돼버리냐면 인간에게도 기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린 거거든. 지금 무슨 변이 결과냐면 돌연변이 결과예요. 됐어? 그럼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기생할 수 있는 대상이 넓어졌잖아. 넓어졌으면은 애 입장에서는 개체 수를 늘 확률이 커진 거지. 그럼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뭐 된 거예요? 진화된 결과예요. 오케이? 됐지? 어쨌든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요. 이제니?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여기서 세균성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예로 박테리오파지가 있고, 동물성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예로 HIV, 그 다음 뭐가 있다? 감기 바이러스가 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고. 이해되니? 그지? 그 다음에 이제 핵산의 종류와 숙주의 종류는 기준이 다른 거잖아. 예를 들면 박테리오파지는 핵산은 뭘 가지고 있냐면 DNA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박테리오파지는 이 기준에 따르면 DNA 바이러스죠. 이 기준에 따르면 세균성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즉 DNA 바이러스이면서 세균성 바이러스가 되는 거지. 또 예를 들면 HIV 같은 경우는 RNA를 핵산으로 갖고 있어요. 그럼 HIV는 이 기준에서는 RNA 바이러스, 이 기준에서는 무슨 성? 동물성 바이러스라고 보면 돼요. 오케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과거 기출문제 중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어떤 개체 X가 있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개체 X는 바이러스니 또는 완벽한 세포로 구성된 생명체니, 이 질문들이 좀 있었거든, 기출문제 사례 중에서. 그럼 흐름을 보면 개체 X가 동물 세포 밖에서 뭐 하고 있어요? 개체 수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스스로 자신의 개체 수를 뭐 할 수 있어요?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 늘릴 수 있다는 얘기는 얘는 스스로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냐면, 그렇지, 물질 대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놈의 바이러스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애들이 이제 뒷그림만 보고 바이러스나 그러거든. 왜? 특정 세포 안에 들어가서 얘가 또 뭐하거든? 개체수 늘리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바이러스라고 착각하는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지. 혼자서도 개체수를 늘릴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얘는 뭔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이러스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그래서 개체 X는 세포인가 바이러스인가? 바이러스는 아니므로 세포로 구성된 완벽한 생명체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지. 오케이? 무조건 기생한다 그래서 그럼 무조건 다 바이러스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까지 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 강의를 마칠게요.